뚜루 뚜뚜루뚜 뚜루루 뚜루 뚜루뚜 뚜루. 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의 배인영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가져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선생님이 생뚱맞긴 한데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선생님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이런 만화 영화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머리에 남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1997년에 나왔던 만화 영화인데요. 선생님이 그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모든 그때 여학생들이 다 그걸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와요. 달의 요정이에요. 근데 그 달의 요정이 뭔가 괴물 같은 거 나쁜 사람 만나면 막 변신을 해서 변신하고 딱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멘트 나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일러문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왜 그 요정이 그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괴물이나 나쁜 악당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세일러문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 악당이나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 처단하는 것, 그게 세일러문의 정의였어요. 근데 또 정의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정말 유명한 이런 윤리와 관련된 철학에 대한 글을 많이 썼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이름도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열어드림으로 가져온 주제가 바로 이거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옆에 여신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여신처럼 안 보이는데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요. 정의의 여신이에요. 자꾸 요정 여신만 얘기하네요. 선생님 옷을 막 빨개서 악당처럼 입어놓고. 자, 볼게요. 여기 정의의 여신이 뭐냐면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죠. 이 눈을 가리는 게 뭐냐면 이 정의의 여신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항상 보면요. 나랑 친한 사람 또는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좀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눈을 가리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은요.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했을 때 항상 그 무게를 똑같이 공평하게 다루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칼은 뭐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강제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들고 있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정의의 여신이 이 여러 가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3가지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동등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으로 그 정의 실현을 위한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배워봐야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개념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6단원인데요. 사회정의와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볼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정의란 무엇이니 정의가 뭐니 하니까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정말 궁금해지죠?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자, 그 다음에 그 정의관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정의라고 생각하겠죠. 각각 사람, 학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정의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됐을 때 사회에서 불평등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불평등을 우리가 그대로 둬야 될까? 아니면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양상과 원인을 배워볼 거고요.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게 이번 6단원에서 배워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할 내용 바로 뭐죠? 정의의 의미와 그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계속 정의 하니까 도대체 정의가 무슨 뜻이니? 정의를 내려볼게요. 아재 개그네요. 자, 볼게요. 정의는 우리가 2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좁은 의미의 정의도 있고 넓은 의미의 정의도 있어요. 자, 우선 좁은 의미는 뭘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키기 위한 약속 질서죠. 그래서 법에 따른 행위가 바르고 옳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넓은 의미로는 꼭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사회적으로 규정한 옳은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의가요, 여러 가지 측면의 정의의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정의를 위해 용서하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하고 이걸 바로잡는 교정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라 그랬죠? 경제라고 했죠. 그럼 그 경제적으로 나타난 산물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눠 갖는 건 뭐라고? 분배라고 해요. 이런 또 분배와 관련된 정의도 있겠죠. 또 교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의 정의의 내용을 바라볼 텐데 오늘날은 주로 정의라고 하면 오늘날은 주로 뭐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 자원에 대한 분배,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떻게 나눠 가질 게 옳을 것일까? 분배적 정의를 가리키는 게 현대적 정의의 의미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 정의라는 게 왜 필요할까? 첫 번째,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정의를 지키는 것, 법을 지키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 내가 정의롭게 산다면 사회 또한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화합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나의 개인적인 선함과 이 선을 실현하면 사회 공동에서도 선이 함께 실현될 수 있으므로 개인과 사회에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 기초가 된다. 정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배에 대한 정의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최소한 목도 남겨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정의로움이다라고 생각했던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다음에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삶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중에서도 어떤 정의? 사회 구성원이 이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이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다면 양극화, 빈부격차죠. 이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피자가 있어요. 그럼 그 피자를 나눠 먹었을 때 서로 불만이 없어야지 누군가 이거 혼자 피자를 다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막 우격다짐이 시작되죠. 내놔, 나도 그 피자 먹을 거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 정의의 분배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을 하나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정의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정의이다. 합당한 목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얘기했던 정의의 기준 조금만 더 분류해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이런 일반적 정의를 보편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이런 준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 우리가 국가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들 또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정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특수적 정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특수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첫 번째, 이게 바로 뭐예요? 분배적 정의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분배적 정의는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원이나 뭐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몫들,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이런 분배를 했을 때에는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에 맞게 합당한 그 몫을 돌려받는 게 정의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급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B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볼게요. A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1시간 받을 수 있는 시급과 B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시급. 자, 이건 노동시간, 소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시간 일했을 때 A는 1시간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너무 많이 받네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일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쳐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자, 둘 다요. 지금 1시간 일했지만 앞으로 시간을 더 추가해서 일한다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B도 A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내 가치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내가 받는 몫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데 증가하는 속도가 좀 다르죠. B는 천천히 증가하는데 A는 빠르게 증가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각각의 기울기가 다르죠. 이 기울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A는 그만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좀 더 가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B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덜 가치로운 일을 한다.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르게 월급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모두 용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기하학적 비례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정의로워 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정의가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교정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말해요. 근데 얘도 똑같이 비례가 적용돼요. 많이 잘못하죠. 많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바로잡는 그 처벌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에 상응하는 것도 처벌도 동일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다만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처벌이 솜방망이 같거나 또는 범죄는 아주 미약한데 처벌이 엄청나게 과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범죄와 처벌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처음에 정의의 여신 봤듯이 무게를 쟀을 때 양쪽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여기서도 비례가 나타나긴 하지만 뭔가 누구는 많이 처벌하고 누구는 적게 처벌 이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것도 같게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여기서 적용되는 비례는 산술적인 비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라고 얘기해요. 보통 교과서엔 여기까지 써 있고요. 조금만 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환적 정의라고도 있어요.
교환적 정의는 교환을 했을 때 공정하게 서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샀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내기했던 내용들을 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냐? 바로 이 분배와 관련된 정의를 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을 했는가 또는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에 따라서 받아야 할 몫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맞서서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짜 제대로 된 분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정의의 종류 이제 나눠볼게요. 부나 권력 같은 사회적 자원을 나누어 줄 때, 자, 나누어 주는 거. 자, 그럼 우리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정의에 대한 정리 분류했던 것 중에서 이런 자원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한 것을 무슨 정의라고 얘기했다?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했죠. 자,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이에 대해서 처벌할 때의 정의. 교정적 또는 시정적 정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 바로 잡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시정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배적 정의랑은 조금 다르게 항상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떠들 때 막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더니 전교 1등 막 공부 잘하는 애가 떠들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런 거. 화나죠? 그러니까 항상 처벌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야지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아주 예전에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이 말이 쓰이기도 해요. 들어보셨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뭐냐면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지강원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아저씨가 이제 잡혀가서 수감이 되어야 하는데 교도소 감방 동기들이랑 같이 탈옥을 해요. 왜 탈옥을 할까 봤더니 그때 당시 70억 정도의 돈을 횡령했던 사람은 3년형 받았다가 갑자기 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버려요. 이전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이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풀려나 버립니다. 이걸 딱 보고서 이 말이 되냐 너무 불만스럽다 하고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다라고 하고 탈옥을 해버리죠. 결국에는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히게 되고 자살 기도를 하고 막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타깝게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 이제 그 탈옥했던 이 동기 중에 자기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에 그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처벌을 할 때에는요. 누구에게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대우하거나 또는 덜 대우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분배적 정의랑 교정적 정의는 서로 그 기준을 좀 더 다르게 대해야 될 텐데요. 그럼 도대체 분배적 정의부터 볼게요. 이런 부나 권력을 나눠줄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자, 선생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위주로 줘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우리 재능 있는 사람 위주로 줘요. 선생님 진짜 사회적으로 뭔가 안타까운 사람 있죠?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이걸 제공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되게 다를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뭘지 지금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아까 정의의 여신이 지금 눈 가리개를 풀었네요. 당황스러웠나 봐요. 왜 당황스러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야구장이에요. 야구 경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세 명이 서로 상자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의 크기는 다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볼 수 있고 두 번째 아이도 이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이는 경기 관람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아이는 키가 커서 상자가 없어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자를 차라리 마지막 아이에게 주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세 명 모두 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가와 나 중에 어느 쪽이 더 정의롭니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나 쪽이 모두가 다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니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가는 이 상자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가 같은 경우도 이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힘겹게 경기를 봐야 한다면 가의 상자를 뺏은 다음에 가의 상자를 이 첫 번째 아이의 상자를 뺏어서 마지막 아이에게 줬을 때 첫 번째 아이가 이 상자를 뺏김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간다면 어떨까요? 이 가와 나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정의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겠죠. 가 같은 경우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게 꼭 기본적인 권리인가? 이게 경기를 관람하는 게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경우에는 얘가 안 봐도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닌데 굳이 모두에게 다 다르게 얘를 우대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얘를 우대함으로써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권리인데 얘는 지금 거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얘를 우대해서 모두가 다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게 단순하게 경기 관람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생계 유지를 위한 뭐 식량을 제공해 주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정답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례들이 정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볼 거예요. 자,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경우입니다. 이거 정의로울까요? 아니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한 올바른 행위도 아니었고요. 따라서 법에 따른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자, 합리적인 가격에 합당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자, 적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라 그랬죠? 선생님이 2만 원어치 음식을 사서 먹는데 이게 2천 원어치 편의점 음식보다 맛이 없을 때 화가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교환적 정의 기억나죠? 정의에 부합합니다. 법에 따른 행위이고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를 했고요. 서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에 서로 교환이 됐을 때에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이 경우는 정의로울까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그런 의미들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분배 정의의 기준을 봤을 때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분배의 형식적 기준은 뭐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각자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이게 정의에 대한 형식적인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각각 공동체주의자, 자유주의자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상가들 얘기하면서 이 분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우리가 그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받는 게 형식적인 이 분배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그 몫은 무엇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분배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배의 실질적인 기준에서 첫 번째, 이런 기준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자, 우리 이 사람 누구죠?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죠? 공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이 있었어요. 선생님 아주 예전에 산업혁명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유럽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국가 개입을 거부하고요. 자유로운 경제 체제 안에서 시장 경제 하에 자본가가 무슨 짓을 하든 터치를 하지 않는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을 때 월급을 어른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근데 하는 일은 똑같다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인 어린 아이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어린 아이들, 아동 노동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어린 아이가
아침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노동하게 되고요. 5살 때부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그때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6세, 17세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이예요. 아름다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최소한 똑같은 인간인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작가이 좀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마르크스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공부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강제 다이어트. 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할아버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은 능력에 따라 일하자.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화가가 된다. 하지만 분배를 했을 때 분배는 최소한의 우리가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에 따라서 우리가 분배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는 것들. 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 집에 구성원이 2명이 있어요. 2명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뭐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직업 상관없이 그냥 이 2명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자. 그게 그 사람의 필요한 만큼이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청소부 인식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생각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좀 달라요. 어떻게? 이 청소부의 집에 10명의 구성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구성원에 맞게 필요한 만큼 뭐를 다르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만큼 기여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분배하는 건데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의 필요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필요,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품백이 가고 싶어요. 명품 차가 타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직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 필요한 만큼을 분배해 주는 건데요. 문제는 기여도에 상관없이 분배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의대에 가야 되겠죠. 의대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수능 같은 시험을 봤을 때 막 만점 맞고 이제 하나 틀리면 그거보다 좀 낮은 의대 가고 막 이렇게 명문대 의대 가고 또 좀 밑에 있는 의대 가고 이렇게 수능에서 거의 한두 개 정도 틀려야 우리가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의대 가서 끝일까요? 아니죠. 의대에 가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나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럼 그 틈바구니 안에서 또 경쟁을 하고요. 본과, 예과 해가지고 총 6년 동안 대학 공부하다가 나중에 졸업하면 다시 또 뭐예요?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생활 또 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시험을 또 봐야 되고요. 내가 온전하게 의사로서 이렇게 전문 의료 자격을 딸 때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내가 그 일을 도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내가 생각하기에 크지 않았을 때 과연 그 어려운 길들을 누가 가려고 할까?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뭐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뭔가를 생산하는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공부를 지금 누가 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거 말고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한번 해보자. 능력.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그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 자, 그럼 이제 능력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시험 쳐가지고 그 자격,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를 해주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요, 이 능력이 타고난 거나 라면 어떨까요? 이 능력이 타고난 거면 그게 온전한 자신의 몫일까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만큼 돈 받아야죠. 또는 자원분배 받아야죠.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들 중 사이에서 가끔 자기의 같은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직윤충.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우리 사람한테 충자를 붙이는 건 좋은 의미로 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붙이는 걸까요? 후자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지역 균형 선발 또는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는 이 수능 입시에 특별한 전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보다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뭐 지역의 격차, 지역에 대한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는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이 대학에 같이 다니네?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쟤네 구분하자.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벌레라는 그런 이 명칭을 붙이면서까지 얘기를 할까. 물론 정말로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밤새워 가며 공부하는 친구들의 노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문대 대학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명문대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서울, 강남 출신의 아이들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성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이 나의 정말로 본인의 노력과 나의 정말 능력만 가지고 나타난 걸까? 아니면 이 뒤에 또 다른 배경이 숨어져 있을까?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모든 좋은 지원 다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랑 지금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우리 동생 학비도 돼야 되고 또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랑 그 둘의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까요? 전자 아닐까요? 그럼 분명히 우리의 능력과 노력은 타고난 거나 또는 그 이외에 이런 사회적인, 가정적인 배경이 분명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걸 온전하게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티코라는 옛날에 되게 조그마한 차가 있어요. 그런 티코라는 차랑 우리 되게 유명한 이 슈퍼카 같은 거 있죠.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이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같이 경주를 한다고 우리 똑같이 그래. 우리 공정한 경주하자. 같은 선상에서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겨요? 발로 운전을 해도 슈퍼카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경쟁 성상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뒤에 숨어져 있는 가정 배경 또는 선천적인 이런 타고난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업적. 자,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에 대한 내가 얼만큼 결과를 딱 봤더니 이 결과 자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했을까? 이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했을 때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한 사람이랑 물건을 적게 생산한 사람이랑 당연히 월급 차이가 있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업적을 만들었을까에 따라서 분배해보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내가 더 많은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열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업적도요, 약간은 이게 분배 기준은 눈에 가시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랑 음악,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랑 그 두 사람의 업적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니?를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업적만 가지고 분배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이런 한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배의 기준을 여러 가지를 정해 놓을 텐데 그러한 분배의 기준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분배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노력입니다. 자, 이 노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거.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가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시험 공부하는데 얘야 나는 결과보다는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이렇게 업적이나 또는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성적을 못 받아도 좋아. 네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보여줬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너에게서 충분히 만족한다. 너를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들. 근데 이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자, 노력의 크기를 얼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지 비교가 돼요. 아, 나 오늘 잠을 3시간밖에 안 잤어. 나는 잠 2시간 반 잤어. 내가 더 노력했어. 근데 실제로 잠 안 잔다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서 별거 다 해요. 앉았는데 책을 폈는데 친구가 문자 보냈는데 답장해줘야지. 답장하다가 스마트폰이면 네이버에 못 떴을까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책상엔 한 8시간 앉아 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2시간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네요.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너의 성적에 상관없이 네가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성적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20점 맞아왔어요. 그럼 과연 어머니가 그때에도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러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자, 그래서 결과에 우리가 무관한 분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을 봤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도 보고 그 사람의 우리 능력에 따른 분배도 보고요. 또 그 사람의 업적에 따른 분배도 보고 노력에 따른 분배도 봤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모든 기준에 대해서는 또 한계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기준, 단일 기준으로 이걸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질적인 이런 분배 기준 중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 또는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 바로 이것에 대한 거죠. 내신이나 성적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어. 결과물. 바로 내가 달성한 업적에 따른 분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성적의 결과물은 내가 얼만큼 노력해서 발휘한 내 능력에 대한 결과, 기여도에 따른 거고요. 또는 내가 얼만큼 능력을 발휘했는가에 따른 능력에 따른 분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은 능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능력과 이 업적은 온전히 나 개인의 몫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가정 환경, 내 사회적 배경 또는 선천적인 것. 선생님 키가 되게 작아요. 다리도 짧아요. 달리기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그럼 달리기 100m 달리기 이 시간 몇 초? 선생님 17초인가 18초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요, 다리도 길고 막 근육도 되게 많고 되게 빨리 달려요. 그럼 그게 온전하게 그 사람이 선생님이 이렇게 느리게 뛴 거는 선생님이 막 게을러. 너 왜 이렇게 못 뛰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선생님 아무리 노력해도요. 15초 때, 14초 때 못 뛸걸요? 분명히 이건 선천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학교 급식실에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순서를 정해야 해요. 그럼 식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게 정의로울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의롭다. 누구나 급식실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끔 여러분 점심시간 종치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몸이 이미 반쯤 책상 의자 반을 걸터 있어. 왜냐면 몸이 튀어나가야 되거든. 거의 아이들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과열 경쟁이 나타나서요. 분명히 또 이런 수업이 정상적으로 마지막 4교시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교실에서 일어날걸요? 그럼 이제 또 이런 방법은 어때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대로 입장을 한다. 여러분 지금 통합사 1학년 배우고 있어요. 1학년 열받죠? 아니 왜?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될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밥 먹는 게 정의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고정되고 정해진, 불변하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 기준일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주제활동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격증을 소지한 소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자라는 말이 있네요. 자, 자격증을 따놓길 잘했네. 자격 수당을 받으니 월급이 꽤 많은걸? 나도 그 자격이 있었어야 그 일을 했을 텐데. 자,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거,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 이 가는 무엇에 따른, 능력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엇에 따른 분배인가에 대한 기준 얘기했고요. 자, 나를 볼까요? 자,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자, 오늘 100개를 배송한 갑은 10만 원, 120개를 배송한 을은 12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결과물로 나왔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에 대한 결과, 업적이죠. 자,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원시 부족 사회인데요. 여기서 여기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사냥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요. 보세요. 좀 돼지 사냥할 때 돼지를 모는 입장도 있고요. 실제로 돼지가 이제 죽도록 이렇게 딱 창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명준시킨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사냥해서 더 많이 기여한 그런 기여도가 아니라, 잘 보세요. 가족 구성원 수대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회네요. 왜요? 아무리 돼지 사냥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덜 기여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배가 고파요. 원시부족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실패하면 그날 하루는 다 쫄쫄 굶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만큼 나눠 갖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다시마 마무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정의는 넓게 사회적으로는 규정된 올바른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법을 지키는 것만 정의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거나 또는 우리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그쵸? 근데 또 좁게는 또 법에 따른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고요. 법을 지키는 건 당연히 정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정의는 부와 권력 등 사회적 자원을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의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를 뜻한다. 자, 그럼 그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골라볼게요. 1번.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자, 내가 돌려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이거 누가 얘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분배적 정의의 내용이었어요. 맞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시간에 시급 8,000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10시간 일했어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8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 당연히 이런 분배받는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일에 기여했으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이건 분배는 아니죠. 분배가 아니라 무슨 정의? 교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한 만큼 갚게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가 함께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거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런 분배적 정의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분배적 정의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n분의 1로 야, 너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균등 분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분배적 정의에서는 항상 어떤 것? 기하학적 비례가, 기하학적 평등이 적용되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지만 뭔가 더 기여한 사람에겐 더 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적용되고요. 근데 이런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해야죠. 돈 많은 사람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 저지른 만큼, 돈이 없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저지른 만큼 다 똑같이, 같은 것도 같게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하나씩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기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A 회사의 직원 채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회사는 직원을 입사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였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입사 시험에서 오로지 내 성적, 결과물이죠. 입사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물로서 성적순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분배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었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었고요. 자,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필요에 따른 분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예를 들어 A, B, C, D 아이들한테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지금 1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생활비로. 그럼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B라는 사람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덜 필요하네. 그 사람한테 분배하지 않고. 이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준 뭐 있었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통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내가 일군, 결과물, 기여도, 업적에 따른 분배를 봤었어요. 마지막,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얼만큼 노력했니? 노력에 따른 분배를 봤죠. 자, 그럼 이제 골라볼게요. 내가 뭔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물로 분배를 받았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무엇에 대한 분배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 업적에 따른 분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골라볼까요? 자, 이런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과열 경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법을 어긴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막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런 1번은 업적에 따른 분배의 한계점이라고 우리 아까 확인했죠. 자, 두 번째, 생산 의욕을 떨어뜨린다. 보통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건 바로 무슨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타고난 능력을 무시한다. 자, 타고난 능력을 왜 무시해요? 내가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그 업적 안에 분명히 타고난 능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업적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요. 자, 평등한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아니, 지금 성적 순으로 선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죠.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아니, 내가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게 노력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입사시험 만점 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옳게 얘기한 것은 1번만 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기준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배에 따른 그런 기준과 분배에 대한 기준의 한계점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등등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 제발 수강하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